네, 정치의 세계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정치와 사랑에 빠진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방금 김용현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일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사무소 폭파되는 걸 보면서 2년간 쌓아올렸던 모든 신뢰관계가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거품을 보는 네. 느낌이죠. 네,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내부적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비춰지고 네. 그 이전부터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대응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 이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뭐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행동에 이제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나름의 본인들의 논리대로 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렇게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특사 파견도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뭔가 외교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사실 질문인데. 제가 이 특사 파견을 네. 뭐 북쪽에서 밝힌 것이긴 하지만 정의용, 서훈 두 분을 보내겠다고 했던 걸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판단이 그 참모진들의 판단이 굉장히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안일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관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동안 사실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를 못했고 특히 미국의 어떤 허가 없이도 우리 정부의 뜻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도 전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 사실은 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서훈, 정의용 실장 두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는데 결국 그 당사자를 특사로 보내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북한으로서는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지금 특사를 보낸다면 남북관계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본 경험이 있는 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이 조금 움직이고 나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뭐 정세현 전 장관도 계시고 아니면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가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사 파견 아이디어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런 어떤 위기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사 파견에 대한 뭐 제안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도 그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뭐 과거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관계를 쭉 해왔으니까 이긴 하겠지만 지금의 그런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이미 감지한 상황에서는 조금 뭐 인물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의 이제 상황으로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 어떤 대북 관계의 어떤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냈는지 말하자면 그 중재가 가능했으며 아니면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작동 가능할 거였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고 또 한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긴밀하게 했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북한 쪽의 편을 들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게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폭파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는 사실은 뭐 그런 합의가 완전히 파기되고 무너져 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 오신환 의원님 얘기를 조금 제가 반박을 해보자면 이제 과연 운전자론이 가능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판문점 합의는 이미 북한과 남한 정부가 합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파킹해놓고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오랫동안 그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과정으로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많은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그런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강경 대응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은 군사적인 대응일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강경 대응이라는 것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을 지속해 나가면서 결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지난 8년 동안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 일을 추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켰던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는 그 8년 동안 강대강했더니 북한의 핵무장 능력만 키워준 꼴 아니었냐. 그래서 결국은 남북 관계는 대화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교훈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린 상태에서 강경 모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모색을 한다는 측면은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운전자론 중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남북이 하나가 돼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중재하는 측면이 굉장히 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 그거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을 좀 설득할 필요도 있었다. 그 중재자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설득하는 것이 중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좀 더 설득해서 우리의 어떤 그동안에 쌓은 신뢰 속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어떤 대북 제재도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는 것이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하고 맞물려 있고 특히 미국의 제재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를 저지르고 미국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또 공고히 유지해 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측을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만 양쪽을 설득하고 뭔가 공간을 마련할 텐데 사실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운전자론에서 제가 이제 운전자론에서 엑셀을 밟아서 차가 갈 때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 문제를 또 삼을 수 있는데 아예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 무대에 우리를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북한과 핵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올스톱시킨 상태에서 미국 자체에 지금 또 문제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의 어떤 외교적 그 대상들 중에서 저 후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나가 있는데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런 협상을 빨리 재개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북한이 이럴 때마다 이제 오는 소위 벼랑 끝 전술, 악소리라도 내야지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술이 다시 또 등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금강산 정도는 거기에 무슨 이제 뭐 그 경제적인 어떤 이득 관계가 오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은 유엔에 강력하게
이건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이사 조치는 우리가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푼다.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었던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방치해뒀다가 계속적으로 자극하게 만드는 뭐 전단지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했다기보다는 이런 성의도 보이지 않는 정부하고 이벤트식 남북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난 2년간의 우리 정부가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말씀하신 뭐 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동의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외 수출이 의존도가 높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동의 없이 저지르고 그것이 그냥 양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냥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늘 주장했던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는 그런 경제 제재에 대한 완화가 뒤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네. 따지면은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는가 뒤집어 보면 네. 왜 미국만을 자꾸 설득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면서 말씀은- 오히려 한미 동맹이 점점 벌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어떤 또 갈등도 계속 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는 더 강대강의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네. 중재자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쪽을 놓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놓고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나 경도돼서 한쪽만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죠. 북한이 사실은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성의를 안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그 핵 시설을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풍계를 예. 말씀하시나요? 예. 네네.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도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 미국 쪽에서도 보여다오 이런 협상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나저나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새로운 이제 분위기 쇄신하는 것도 장관의 몫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한 시기의 사의인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네. 지금의 상황을 좀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아까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용 안보실장의 역할이 제대로 지금 기능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측면 또 책임을 또 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정미 의원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외교 라인.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쪽에 지금 사실 특사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네네. 됐고 어떤 관계를 급진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단순히 어떤 인물 교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판문점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갔어야 될 어떤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전단지 살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5일 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그것의 하나의 정치적 액션으로 그 외교 안보 라인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를 실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어떤 그런 신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231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두 분 통일부 장관 실명 추천 한 분씩 해주시면요. 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예, 오신환 의원님 어떤 분이 글쎄요. 불현듯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제 경제 국면에서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또 뭐 북한과의 관계를 그 경험 속에서 많이 좀 노하우가 축적된 분이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구체적인 뭐 사람이 떠오르진 않네요. 떠오르진 않는다. 네.
제가 추천하면 그분이 될까요? 혹시 모르죠. 네. 아니 최근에 그 정세현 네네. 전 장관님을 다시 기용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언론에서 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경험과 중량감 그리고 북한의 속살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네, 네. 좀 뭐 다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뭐 그 과정 안에서 풀어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속에서 이 통일부 장관도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채널이 모두가 다 작동하는 네. 그런 좀 폭넓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네. 통일부 장관 하나가 그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속에서 뭐 대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뭐 너무 나이브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강력한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외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타이밍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정세현 전 장관님을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남북 관계가 워낙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남북 관계를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해본 공무원들 특히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 없다.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외교 관계는 네, 네. 그런 인맥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 파트너 파트너십이. 쪽에 네, 어떤 네. 관계들을 지속해 나가고 그 안에서 뭐 위에서는 싸우더라도 물 밑에서는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8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작년 그 대통령과 함께 네.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네네. 그쪽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20-30년간 계속 빠른 하죠. 시간 네. 동안 또 그것을 복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 이전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있는 또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뭐 이런 분이 하면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송영길 의원이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분인데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네.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고요. 네. 뭐 그 해명 자체가 좀 지금 뭐 국민들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폭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실감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네.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 같고요. 해명하는 모습도 저는 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분이 그냥 의원이 아니라 통일 그 외교위원장을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위원장님이시고 또 네.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정말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75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신랑을 만나서 와 11년 전 결혼하고도 근무했었는데 폭파 장면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이런 분들은 더더욱 가슴이 아팠을 것 같고요. 네. 2920번님 결혼 전에는 관악구 신림동에 살다가 네 오신환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어머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유독 반갑습니다. 어머나 이분은 누구한테 예. 투표를 하셨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듣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 국회 상황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북한 상황 급박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부부의 세계 아니고 정치의 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